군계 일학, 무리군 닭계, 한일 두루미학. 닭의 무리 속에 끼어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소는 중국 진나라 초기에 노자와 장자의 학문을 숭상하여 중림에 모여 세상의 일을 잊고 맑고 깨끗한 이야기만을 나누던 선비, 즉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위나라 해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해소는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해소가 10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 해강이 무고한 죄로 죽임을 당하자 그는 어머니와 함께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중림칠연종의 한 사람인 산도가 무제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서경에 이르기를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미쳐서는 아니 되고 아들의 죄 역시 아비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해강의 아들 해소가 영특함이 매우 뛰어나오니 불러다 벼슬을 시켜 주십시오. 산도의 말을 들은 무제는 해소를 비서승이라는 벼슬에 등용했습니다. 비서승이 된 해소가 낙양에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왕룡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해소를 처음 보았는데 더 높은 기상이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우뚝 선 한 마리 학과 같았습니다.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군자 삼락, 임금군 아들자 석삼 즐거울락.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세 가지 낙선, 첫째, 부모가 존재하고 형제가 무고하며, 둘째,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며, 셋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일을 말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의 왕노릇함은 끼어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살아 있으며 형제에게 사고가 없음이 첫째의 즐거움이고,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머리 숙여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 둘째의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이를 교육함이 셋째의 즐거움이니, 군자에게는 이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여기서 천하의 왕은 여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즉 왕이 되는 것보다 이 세 가지가 더 기쁘다는 것이죠. 맹자의 이 말에 대해 주자는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깊이 원하는 바이긴 하나 반드시 얻음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이제 이미 이를 얻었으면 그 즐거움을 가히 알 수 있다라고 크게 동의했죠. 군자 삼락. 군자 원포주, 임금군 아들자 멀원 푸주간 포 부엌주. 군자는 푸주간을 멀리 한다는 뜻으로 곧 군자는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짐승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그 죽음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죽간을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군자 원포주, 부죽간포 부엌주입니다. 맹자가 왕도 정치를 설파하며 다니다가 제나라 선왕을 만났습니다.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덕이 어떠하면 왕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는 제선왕에게 왕도 정치를 권할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능히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왕노릇을 한다면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인과 같은 사람도 백성을 사랑하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선생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선왕이 호기심을 가지고 묻자 맹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제나라의 신하인 호홀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호홀이 말하기를 언젠가 왕께서 당 위에 앉았는데 소를 끌고서 당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니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종의 희생의 피를 칠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그만두어라. 나는 그 소가 죄도 없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으러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왕에게 그러면 종의 희생의 피를 칠하는 것을 그만두리까 하고 묻자 왕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만둘 수야 있겠느냐 양으로 소를 대신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정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그러한 마음은 왕노릇하기에 넉넉하십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하신 그 일을 두고 소를 아껴서 하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신은 진실로 왕께서 그 불쌍한 소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제나라가 비록 좁고 작지만 내가 어찌 한 마리 소를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나는 그 소가 부들부들 떨면서 죄도 없이 죽으러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소를 대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큰 소를 아끼기 위해 작은 양을 대신 희생시켰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과 바꾸었으니 백성들이 어찌 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왕께서 죄가 없이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면 소와 양의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의 말을 들은 제선왕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이 그랬던가? 내가 재물을 아끼기 위해 소와 양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은 내가 인색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군요. 왕께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에 해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인의 도를 행하는 방법이니 소를 보셨고 양은 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자가 날짐승이나 길짐승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며 죽으면서 내는 소리를 들으면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푸주간을 멀리합니다. 제의 선왕은 자신에게 왕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맹자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군자 화이부동. 임금군 아들자 화할화 말이열이 안이불 한가지동. 군자는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자 화이 부동.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뇌동은 하지 않고, 소인은 남에게 뇌동은 하지만 화합은 하지 못하느니라. 뇌동이란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에 쫓아 함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남에게 화합은 하나 주견 없이, 주관 없이 무조건 남의 뜻에 쫓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자신의 주견은 없이 남의 뜻에 따라 어울리기는 하나 진실로 남과 화합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곡군자는 남과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화합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각기 다른 책임에 충실함으로써 남과 달리 행동합니다. 그러나 소인은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과는 함께 움직이지만 늘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화합이라는 것은 남과 나의 뜻이 서로 같아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뇌동이란 무조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남을 따르고 뭉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자 화이 부동이라. 본토 중래 거둘권 흑토 무거울 중 올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번 패하였다가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말합니다. 곧 어떤 일에 실패한 후 힘을 가다듬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고서에 보면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수치를 품고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 사나이로다. 강동의 젊은이들 중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아 흙먼지 일으키며 다시 왔으면 이기고 짐을 알 수 없었을 텐데. 이 시는 두목이 중국 양자강의 지류인 오강에서 너무 빨랐던 항우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지은 시입니다. 진 말기의 무장이던 항우는 기원전 209년에 군사를 일으켜 유방과 함께 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스스로 서초의 패왕이라 자처하며 유방과 천하를 제패하기 위한 싸움을 크게 벌였지만 패하였습니다. 이에 항우는 강동의 8천여 자제를 데리고 온 자신이 그들의 부모 형제를 대할 낯이 없다고 하며 31세의 나이로 자결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으로
두목은 항우의 산이라도 뽑겠다던 그 기계를 아까워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도 기약할 수 없는 것, 수치를 품고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 사나이로다. 강동의 젊은이들 중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아 흙먼지 일으키며 다시 왔으면 이기고 짐을 알 수 없었을 텐데. 권토 중래였습니다. 극기 복래, 이길 극 몸기, 회복할 복 예도 예.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지나친 욕망을 누르고 예절을 쫓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공자의 가장 우수한 제자인 안년이 어느 날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인이라 합니까? 자기를 이겨내어 예로 돌아감이 인이 되는 것이니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어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 인을 인정할 것이니라. 인을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린 일이겠느냐. 안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조목을 여쭙겠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지니라. 그러자 안연이 스승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둔하나 청컨대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안연은 공자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공자가 가장 아낀 수제자였습니다. 이름은 회, 자는 자연으로 덕이 높고 실천력이 강했습니다. 그는 스승인 공자보다 30세나 어렸습니다. 그러나 안연이 나이 31세로 요절하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며 곡을 하였습니다. 따라온 다른 제자가 선생님께서 너무 애통해 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공자는 내가 안연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 며 안연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이 대목도 안회가 살았을 때 덕행이 높은 수제자의 물음에 스승 역시 차원 높게 인의 본질을 예로 결부시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공자의 대답은 예의 본질은 자신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함에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사리 사욕은 물론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의 충동마저 억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또 인을 완성하면서도 극기 복례를 완성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자기 스스로가 이룩해야지 남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실천 방법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잠시라도 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극기 복례, 금상첨화, 비단검 윗상, 더할첨 꽃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곧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왕 안석은 중국 송대의 정치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신종 때에 재상이 되어 이른바 신법을 행하여 부국 강병의 정책을 썼으나 실패하여 말년에는 시문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시 적사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남원을 지나 언덕 서쪽으로 기울고 바람에 수정 같은 맑은 빛이 돌고 이슬에는 고운 꽃이 머무네. 문 앞의 버들은 옛사람 된 도령의 집이었고 우물가 오동나무 옛날 총지의 집이네. 좋은 모임에 초대받아 잔 속에 술을 거듭하니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네. 문득 무릉도원의 술과 안주를 즐기는 객이 되니 냇물의 고는에는 붉은 노을 남아 있겠네. 왕안석의 적시 내용에서 금상첨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성탕지, 쇠검, 재성, 끓을 탕 못지. 쇠로 만든 성과 끓는 물로 채워진 연못이란 뜻으로 곧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대제국을 세운 진의 시황제가 죽자 진나라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황제가 죽자마자 가혹하게 시행했던 중앙집권제와 분서갱유에 의한 사상통제, 만리장성의 정축과 아방궁 건설 등의 백성들을 학대한 데 대해 항거하는 반란의 소요가 나라 안 어디에서나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무신이라는 사람이 옛 조나라의 영토를 평정하고는 스스로를 무신군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괴통이라는 농객이 그곳 범량현량인 서공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현령께서는 지금 무신군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신군을 찾아가 만약 범량을 정복해 그곳 현령을 함부로 다루면 다른 곳의 현령들은 당신에게 항복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쇠로 성을 만들고 둘레에 연못을 만들어 끓는 물로 채워 굳게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범량의 현령인 서공을 후하게 대접하면 다른 현령들이 당신을 믿고 모두 항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쉽게 천하를 평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공은 곧 괴통을 무신군에게 보냈습니다. 무신군은 괴통의 말을 듣고 서공을 극진히 예로서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괴통의 말대로 많은 혈령들이 그에게 항복을 해왔습니다. 금성탕지였습니다. 금이 야행, 비단금 오디, 밤야 갈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유방의 뒤를 이어 입성한 항우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항우는 우선 유방이 살려준 3세 황제 자영을 죽이고 아방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불에 타던 아방궁을 바라보며 그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주지 육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유방이 봉인해 두었던 관가의 재물을 약탈하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방탕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항우의 행동을 보고 참모인 범정이 말렸으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많은 재물과 여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전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생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관중 땅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땅이 기름지니 이곳을 도읍으로 삼아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 부귀를 이루고도 고향에 가지 않는다면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누가 그 부귀를 알아주겠느냐? 항우는 한생의 충고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천하를 유방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우, 나라 이름 기, 근심 우.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내려앉을까봐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과 땅이 떨어지고 무너져 몸둘 곳이 없게 될 것을 근심하여 잠자고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깨우치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기운이 쌓여 있는 것이니 기운이 없는 곳이란 없소. 그대는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하면서 하루 종일 하늘 가운데에서 행동하며 몸담고 있는데 어째서 무너져 떨어질 것을 근심하오. 걱정하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과연 기운이 쌓인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게 마련 아닙니까? 그를 깨우치는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란 또한 기운이 쌓인 가운데에서 빛을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땅이란 흙덩이가 쌓인 것입니다. 사방 빈 곳에 꽉 차 있어서 흙덩이가 없는 곳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머뭇거리고 걷고 밟고 뛰고 하면서 하루 종일 땅 위에서 행동하며 몸담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던 사람은 시원한 듯이 기뻐했고 그를 깨우치려던 사람도 역시 기뻐하였습니다. 열자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역시 잘못이다.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래 되나 저래 되나 한 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출생할 때에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을 때에는 출생을 알지 못하며 올 때는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갈 때는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데에 대해서 내 어찌 마음을 담아 두겠는가. 기우였습니다. 낙양쥐귀 물이름락 변양 종이지 귀할 귀. 낙양의 종이값을 올린다는 뜻으로 저서가 호평을 받아 서로 종이를 사서 베끼므로 종이값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진나라 좌사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 쓰는 것이 워낙 더디어서 자기 고향인 제나라 제방에 대한 제도부를 1년에 걸쳐 지었으며 위, 촉, 오 등 세 나라 도읍의 변화상을 부의 형식으로 묘사한 작품인 삼도부는 구상을 짜는 데 10년이나 걸렸다 합니다. 좌사는 삼도부를 짓기 위해 도읍인 낙양으로 이사를 해 바깥 출입을 삼가고 구상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세 나라의 도읍에 대한 부를 구상하고 있다는 소리를 시부의 명인인 육기가 들었습니다. 육기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좌사가 쓴다는 것을 알고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육기는 좌사가 삼도부를 지은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재주가 좌사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후 시를 짓는 일을 그만두었다 합니다. 육기가 감탄할 정도의 훌륭한 삼도부는 진나라의 유명한 시인은 물론 귀족이나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베끼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좌사의 작품을 베끼기에 이르자 마침내 진나라의 도읍지인 낙양의 종이가 부족해 종이값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낙양쥐귀. 난형 난제 어리울 난 맏형 아우제. 누구를 형이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의 낮고 못함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 비유하는 말입니다. 난형 난제. 후한말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며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공명정대하여 항상 뭇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진식에게는 기와 심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세군자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진식이
친구와 정오에 약속을 해서 함께 어딜 가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식은 친구가 약속 시간을 넘기자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도착한 친구는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며 진식을 욕하자 기가 말했습니다. 손님, 약속은 지키지 않으신 분의 잘못이고 더군다나 그 자식이 있는 자리에서 아비를 욕하는 것은 예가 아닌 줄 아옵니다. 진기의 말을 들은 손님이 부끄러워 얼른 사과를 하려 하자 그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합니다. 후에 기어의 아들인 군이 하두는 사촌과 서로 자기 아버지의 자랑을 하다가 그의 할아버지 진식에게 누가 나은지 물었습니다. 원방도 형 노릇하기 어렵고 계방도 동생 노릇하기 어렵다. 여기서 원방은 형, 계방은 동생으로 결국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이름값을 하기가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또는 둘 다 훌륭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난형, 난제였습니다. 남가 일몽, 남영남 가지가, 한일 꿈몽,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마당에 있는 큰 회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몹시 취하도록 술을 마신 후 나무에 기댄 채 꼬라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관복을 입은 2명의 관리가 나란히 업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괴안국 왕의 명을 받아 나리를 매시러 왔습니다. 그들이 순우분을 마차에 태워 그다란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그다란 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마가 되어 남가군을 20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라국 군대가 쳐들어와 남가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순우부는 크게 패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마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벼슬을 버리고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수도를 옮겨야겠으니 그동안 고향을 다녀오느라 하였습니다. 그때 꿈에서 깬 순우부는 괴안국에서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꿈이 하도 이상해 회나무의 밑둥을 파보았습니다. 밑둥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고 그 밑에는 수많은 개미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2마리의 큰 개미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또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에도 개미떼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남가군이라는 생각이 들어 원상 상태로 해두었지만 그날 밤 비바람에 개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합니다. 남가 일몽, 남상, 넘칠남, 잔상, 양자강 같은 큰 물도 근원은 겨우 잔을 띄울 만한 작은 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 시작, 기원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상,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철의 한 사람인 그는
정치 방면에서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성질이 용맹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로는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스승인 공자에게 문안을 갔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자로의 화려한 옷을 보고 말했습니다. 유야, 옷이 왜 그다지 화려하냐? 예로부터 양자강과 같이 큰 강도 민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근원은 겨우 잔을 띄울 정도로 적은 물이란다. 그러나 그 물이 나루터 근처에 오면 물은 불어나고 물살이 세어 배를 띄우지 않으면 건널 수 없고 바람이 불어도 건널 수 없단다. 모든 게 이와 마찬가지란다. 지금 내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서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나 누가 너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충고를 할 수 있겠느냐. 스승의 충고를 들은 자로는 황급히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남상. 노마지지 늙을 노자 말마 갈지 지혜지. 늙은 말이나 개미와 같은 하찮은 짐승에게도 배울 지혜가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재주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재주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나라의 관중과 섭봉은 황공을 따라 고죽을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봄에 고죽으로 출발을 해 겨울에 돌아오다 보니 그만 도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일으킬 무렵 관중은 가장 늙은 말의 고삐를 풀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늙은 말의 뒤를 군사들이 따르니 과연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험한 산속을 진군하다가 물을 찾지 못해 군사들이 목말라 하였습니다. 이때 섭붕이 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개미집을 찾아라. 개미는 겨울에는 산의 남쪽에 살고 여름에는 산의 북쪽에 산다. 그 개미집을 찾아 8자 아래로 파 내려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물을 찾아 목을 죽이고 계속 진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마지지. 누란지위 포겔루 알란 갈지 위테롤 위 쌓아 올린 쇠알처럼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누란지위.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에 범저라는 종횡가가 중대부 벼슬을 하는 수가라는 사람의 말단 수행원으로 제나라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나라에 도착한 수가 일행이 머무는 숙소에서는 중대부 수가보다 범저의 인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범저의 뛰어난 학식과 말 주변으로 인해 제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자 기분이 상한 수가는 위나라에 돌아온 즉시 위왕에게 범저가 제나라에 첩자 노릇을 한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위왕은 범저를 불러 모진 고문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범저는 옥졸에게 부탁해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장록으로 바꾸고 숨어 지내다가 진나라 사신 왕계에게 부탁해 위나라를 탈출하였습니다. 왕계는 진나라로 돌아가 왕에게 장록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장록은 아주 훌륭한 종행가입니다. 그가 저에게 우리 진나라가 마치 새알을 쌓아놓은 듯이 위험한 지경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즉 누란 지위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를 등용해 쓰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후에 장록은 왕을 도와 먼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이웃 나라를 공략하는 원교 건공책을 주청해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누란 지위였습니다. 닭이 망냥, 마늘 따 갈림길 기, 이를 망 양양. 달아난 양을 찾다가 길이 여러 갈래로 갈려 마침내 양을 잃었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다방면으로 갈려 진리를 얻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양자의 이웃집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의 주인이 양자를 찾아와 양을 찾으러 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양 한 마리 찾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워낙 산속에 갈림길이 많아서랍니다. 양을 잃은 사람은 양자의 하인들을 데려갔으나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냥 돌아왔습니다.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어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양자는 하루 종일 울적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자의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양도 아닌데 왜 그리 울적해 하십니까? 양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신도자라는 제자가 양자를 뵙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양을 잃고 말씀이 없으신 것은 큰 길은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리고 학자는 다방면을 공부함으로써 삶을 잃는다. 학문도 원래 그 근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도 그 끝은 이와 같이 다르다. 오직 한 가지로 돌아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면 얻고 잃음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 것이라네. 닭이 망냥, 다다 익선, 마늘 따 더할 익, 좋을 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이지요. 회음 후 한씨는 회음 사람입니다. 무명의 서민이었을 때는 집이 가난했으며 또한 착한 일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을 수가 없어 관리가 되지도 못했고 또 장사를 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재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남에게 얹혀 얻어먹는 신세였기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한신은 한 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유방은 한신과 같은 훌륭한 장수들이 언젠가는 한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조는 종리매를 숨겼다는 것을 이유로 한신을 강등시켜 회음후로 봉했습니다. 종리매는 황후의 장수로서 항우가 죽자 친하게 지내던 한신에게 귀순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고조는 한신과 단둘이 앉아 여러 장수들의 재능을 평하여 각각 그들의 등급을 매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조가 물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될 수 있겠는가?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불과 10만 명을 이끄는 장수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고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대는 몇 명을 이끌 수 있겠는가? 제 경우는 군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신의 대답을 들은 고조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잡혀 있는가? 그러자 한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장병을 거느리는 장수는 될 수 없사오나 장수를 이끄는 장수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폐하에게 잡혀 있는 까닭입니다. 또 폐하의 재능은 말하자면 하늘이 내리신 것으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한신의 말을 들은 고조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다익선이었습니다. 대기만성 큰데 그릇기 저물만 이룰성 큰 소치나 큰 종 같은 것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사람도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물도 매우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도 없고 집안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늘 바보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최림에게 염이라는 사촌형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해 용감한 장수로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채도 훌륭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변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좋은 염은 친척들이 임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임은 저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입니다. 원래 큰 솥이나 큰 종은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그도 늦게 되어서 크게 되는 대기만성형입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과는 달리 유독 염만은 항상 동생을 다독거리고 격려하였습니다. 과연 최염의 말대로 후에 최림은 천자의 고문격인
삼공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라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대기만성입니다. 대의멸친, 큰데 의로울 의, 멸할멸, 친할친.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위나라의 선군인 장공 때부터 충성과 저리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대부석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공자, 주가 반역을 꾀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주와 친하게 지내는 아들 후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부석작은 황공이 왕위에 오르자 관직을 사직했습니다. 그러자 석작이 우려했던 대로 주는 반역을 일으켜 주군인 황공 완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주는 왕위에 오르자 성군 때부터 원수인 정나라를 공격해 이를 계기로 해서 제후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송공께서 정나라를 쳐서 귀하의 재앙을 제거하려 한다면 송공께서 주장이 되시고 우리나라는 군대를 동원하여 진나라, 채나라와 함께 이에 따르겠습니다. 주가 송상공에게 송나라의 재앙이라고 한 것은 송상공 즉위시 공자풍이 정나라로 망명했는데 송나라에서는 정나라가 공자풍을 돌려보내지 않는 데 대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의 연락을 받은 송나라는 즉각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리하여 송, 위, 진, 채 네 나라는 연합군을 조직하여 정나라를 쳤으며 그 서울에 동문을 포위한 지 닷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성과가 있었으나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는 대부석작의 아들이며 자기와 사이좋게 지내는 석부를 시켜 임금의 지위를 굳히는 길을 물어오게 했습니다. 석후가 아버지에게 묻자 말했습니다. 천자이신 주왕을 찾아뵈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찾아뵐 수 있겠습니까? 진의 황공이 주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진으로 가서 진후를 찾아뵙고 진나라로 하여금 위를 위하여 주왕께 청하게 한다면 잘 될 것이다. 이리하여 주는 석후와 함께 진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석작이 사람을 진나라에 보내 전하게 했습니다. 위나라는 나라가 작고 노부는 이미 나이 80이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임금을 살해한 자이오니 이들을 처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나라에서는 이들을 붙들어 놓고 위나라에서 직접 와서 처벌하라고 하였습니다. 석작은 곧 입회인을 보내어 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아들인 석후를 진에서 죽이지 않을 것을 염려해 특별히 가신을 보내 진에서 직접 죽이게 했습니다. 이후 군자가 말하기를 석작은 진정 충성스럽고 참된 신하로다. 주가 임금을 죽인 역적임을 미워했는데 그 자식도 이 일에 참여하였다. 대의멸친이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였습니다. 대의멸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불섭유, 길도자, 안이불자, 주울 섭자, 이를 유자. 나라가 태평하고 풍습이 아름다워 백성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도불섭유. 위나라 왕의 소실의 몸에서 태어난 여러 공자들 중의 한 사람인 공손앙은 젊어서부터 형명학을 좋아하며 위나라의 재상 공숙자를 섬겼습니다. 형명학이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등의 형명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별의를 삼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형명학을 좋아하여 위나라의 재상 공숙자를 섬겼다고 했죠. 그는 위를 떠나 진으로 가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진나라 효공에게 말해 그의 신임을 얻어 좌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을 바꾸는 법령을 정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은 민가를 10호 또는 5호를 한 조로 편성해서 서로 감시하여 죄를 적발하게 하고 조 안의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할 때에는 조 전체가 벌을 받는다. 또 법을 어긴 자를 고발하지 않는 자는 허리를 베는 형벌에 처하고 부정을 고발한 자는 적의 머리를 벤 자와 같은 상을 주고 부정을 감춘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준다. 남자가 둘 이상 있는 민가에서 분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역과 세금을 2배로 하고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처벌받는다. 어른이나 아이나 힘을 합하여 농사짓고 배 짜는 일을 본업으로 해야 하며 곡식과 배를 많이 바치는 자는 부역을 면제한다.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나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조사하여 그 처자식을 본인과 함께 관의 노비로 삼는다. 공로가 있는 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좋지만 공로가 없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화려한 생활을 허락하지 않는 것. 공로가 없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화려한 생활을 허락하지 않는 것 등이었습니다. 새 법을 만들기는 했으나 공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손왕이 백성들이 자기를 신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 3발 되는 나무를 도성의 저자 남문에 세우고는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 10금을 주겠다고 포부했지만 백성들은 이것을 의심하여
옮기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금의 상금을 주겠다고 포고하자 한 사람이 그 나무를 옮겼습니다. 공손왕은 그 자리에서 50금을 주고는 포고에도 이와 같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밝혀 알렸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백성들에게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자 진나라의 백성으로 도성에 몰려와서 불편한 점을 고하는 자가 많아 1,000명을 단위로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태자가 법을 위반하자 공손왕이 말했습니다.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상류 계급에 있는 자가 이것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태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임금의 뒤를 이을 사람이므로 형벌을 줄 수가 없어 태자의 부, 즉 태자의 보좌관인 공자 근을 처형하고 스승인 공손가를 자자형 바늘에 먹물을 찍어 얼굴에 글자를 새겨넣는 형벌을 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한 지 10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줍지 않고 산속에는 도적이 없고 각 가정의 생활은 순조롭고 풍족하며 백성들은 나라를 위한 전쟁에는 용감하지만 개인의 싸움에는 겁쟁이가 되었고 향업은 잘 다스려졌습니다. 도불섭유 도청 도설 길도 들을청 길도 말할설 큰 길에서 듣고서 작은 길에 와 바로 이야기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뜬 소문을 말합니다. 도청 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을 버리는 것이다.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을 금방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이지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들은 바를 새기지 못한 채 그대로 남에게 전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천박한 학문을 말하는 이 말과도 뜻이 상통하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것은 자기 인격을 저버리는 경박한 행동이며 군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입니다. 큰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골목길에 접어들어 다른 사람을 만나 그 말이 가진 뜻을 이해하지도 않고 또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은 생각지도 않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천박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자신이 들은 말은 상대가 나를 믿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또 그 말에서 나의 행동을 견주어 보아 단점이 있으면 고치는 데 사용하고 좋은 점은 본받아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곧 자신의 인격 수양에 이용해야지 들은 대로 말하고 다니면 서로 오해를 일으키게 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경계의 가르침입니다. 도청, 도설, 동병상련, 한가지 동 병병, 서로상 불쌍히 여길 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병상련.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에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와 형인 상이 비무기의 모함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 복수를 위해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오나라에서 그는 공자 광이 사촌 동생 요를 살해한 뒤 오왕이 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왕이 된 함녀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크게 도와준 오자서를 중요한 위치에 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초나라에서 비무기의 모함에 걸려 아버지를 잃은 백비라는 사람이 오나라로 피신해 왔습니다. 오자서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벼슬을 줄 것을 오왕 함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도망온 백비를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내가 백비를 돕는 데는 별 뜻이 없소. 다만 옛노래에도 있듯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같은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오자서와 백비는 오왕 함녀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해 크게 이겨 각자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동병상련이었습니다. 동호지필. 감동할 동자 여우호, 갈지 부필. 동호의 붓이라는 뜻으로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적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호지필. 동호는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 사관이었습니다. 당시 영공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영공은 요리사가 고운 발바닥 요리를 잘못했다 하여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바구니에 넣어 조정 안을 끌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조순이 영공에게 간했습니다. 그러자 영공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조순을 죽이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조순도 자신이 영공의 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조순이 국경에 다다랐을 때 조천이 폭군 영공을 시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도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관 동호가 재상 조순이 군주를 시해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본 조순이 크게 화를 내며 항의하자 동호가 말했습니다. 물론 대감께서 직접 시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감은 분명히 국경을 넘지 않아 국내에 있었습니다.
또 돌아와서도 그 범인을 처벌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 책임은 분명히 대감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호의 말을 들은 조수는 모든 게 이치에 맞는 것 같아 그대로 승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호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 모든 것을 곧게 기록할 수 있었으며 조순 역시 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순순히 받아들인 훌륭한 대부였습니다. 동호 지필 등고자비 오를동 높을고 스스로 자 낮을비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차례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멀리 감도 반드시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야 함과 같으며 비유컨대 높이 오름도 반드시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처자를 잘 화합하여 비파와 금운고 타는 듯하며 형제들 위에 화목하여 활락하며 또 즐거워하네. 그대의 집안을 화친케 하고 그대의 처자를 즐겁게 하리라 하였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모들 참 안락하시겠구나. 이 대목에서 중용의 도는 반드시 일상생활의 가까운 데서부터 지켜나가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자사는 시경 소아상체편에서 형제간의 우애를 노래한 시를 인용해 중용의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집에서부터 라는 것은 유교 사상과 도덕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며 부모에게 효도함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 하신 것입니다. 등고 자비였습니다. 마이 동풍 말마 귀이 동력동 바람풍 말의 귓전을 스치는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곧 흘려버림을 이루는 말입니다. 마이 동풍 당나라 때의 시인인 이백은 도량이 크며 작은 일에도 거리낌 없는 천성으로 술을 좋아해 흥이 나면 곧 시를 쓸 수 있는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답왕심이 한야 독작 유희는 이백에게 왕십이라는 인물이 지어보낸 한야 독작 유회 추운 겨울밤 홀로 술을 마시며 감회에 젖어라는 시에 대한 답시입니다. 왕십이가 이백에게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한 시를 보내자 그는 휘영청 달이 밝은 겨울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왕십이를 생각하며 시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 이백은 자신과 왕십이는 당시 나라 안에서 유행하던
싸움닭을 기르는 재주가 없어 임금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칼을 차고 오랑캐의 소굴을 공격해 국난을 극복한 공로로 높은 벼슬을 할 능력도 없다며 왕시비를 달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과 왕시비는 볕이 들지 않는 창가에 앉아서 시나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다며 명예와 이익만을 쫓는 세태를 역설적으로 한탄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머리를 저을 걸세. 동풍이 말의 귓전을 스치는 것처럼.